구독,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7. 다윗은 어떻게 골리앗을 이기는가? 미국의 초대 대통령을 지낸 조지 워싱턴은 1776년 공경에 처해 있었다. 당시 미국 독립혁명군 총사령관이었던 그는 한마디로 오합지졸에 불과한 군대를 이끌어야 했다. 그의 영국군은 스스로 미국 독립군을 자처하는 무리들을 보스턴에서 뉴욕까지 밀고 갔다. 바로 그때 미국의 독립전쟁 역사에서 결정적인 순간이 도래했다. 워싱턴의 군대는 수천 명 규모로 그 병력이 줄어들어 있었다. 인류 역사상 손꼽히는 혹한의 날씨에 식량은 바닥이 났고 추위를 막아줄 변변한 군복조차 없었다. 게다가 영국군은 휴식을 충분히 취한 상태였고 넉넉한 식량을 갖고 있었으며 고도로 무장되어 있었다. 병력 규모도 미국군보다 6배나 우위에 있었다. 미국군은 정식 군사훈련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던 반면 영국군은 노련한 군인들이었다. 만일 당신이 조지 워싱턴이었다면 당신은 무엇을 했겠는가? 아마도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겨울이 끝날 때까지 버티며 전투 병력을 강화하고 운명이 자신의 편으로 돌아서길 기다려보자고 결정했을 것이다. 하지만 조지 워싱턴은 연금술사였다. 그는 병력 숫자의 열세를 오히려 강점으로 활용했다. 소규모 병력이었기에 영국군에게 들키지 않고 빠르게 이동하는데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마치 혜성처럼 불쑥 나타나 적을 급습할 수도 있었다. 자신의 소규모 병력은 험한 지형에서도 순조롭게 이동할 수 있었던 반면 영국군은 대규모인 탓에 기동성을 발휘하기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마침내 워싱턴은 공격을 감행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자신이 갖고 있는 것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했다. 자신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을 바라지 않았고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에 탄식하지 않았다. 그는 군대는 우회로나 퇴로가 없는 험준한 지형에서 영국군을 상대하는 전술을 펼쳤다. 규모의 우위만을 믿은 영국군의 허점을 공략하는 기습과 기동 전술은 적중했고 빠른 다윗이 느린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데 성공했다. 훗날 워싱턴은 당시의 승리에 대해 이렇게 회상했다. 그때 우리가 갖지 못한 것을 갖기 위해 겨울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로 결정했다면 우리는 막강한 영국군의 공격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가진 두려움 때문에 전멸했을 것이다. 가지지 못한 자가 가진 자를 이기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가진 자의 방심을 타격하는 가지지 못한 자의 절박함이다. 멘탈 연금술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모든 상황은 중립적이다. 다만 이 상황을 부정적으로 활용할 것인지 긍정적으로 활용할 것인지의 선택에 따라 성공과 실패, 승리와 패배가 결정될 뿐이다. 무엇을 갖고 있는지보다 무엇을 활용할 것인지가 당신의 성공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8. 인생을 어디에 쓸 것인가? 2009년 러시아의 복서 니콜라이 발루에프가 데이비드 헤이에게 세계 챔피언 벨트를 내주었을 때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가 도전자보다 체중이 50kg 더 나가고 신장이 22cm 더 크다. 그래서 나는 그와의 경기가 매우 힘들었다. 이 상황을 음미하듯 차근차근 살펴보자. 전 세계 사람들은 발루에프가 거대한 체구 덕분에 경기에서 매우 유리하다고 단언했는데 정작 그 자신은 나는 키가 커서 도전자와의 경기에서 너무나 불리했다. 라고 말한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쓰레기를 가지고 황금을 만들 수도 있지만 황금을 가지고 쓰레기를 만들 수도 있다. 헤이의 경우는 정반대였다. 그는 시합 초반인 2라운드에서 이미 오른손을 골절상을 입었다. 전세가 그에게 완벽하게 불리해진 것이다. 승리의 여신이 그에게 등을 보인 격이었다. 권투 경기에서 심각한 부상을 당하다니 대부분의 선수라면 경기를 포기했을 것이다. 하지만 헤이는 달랐다.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제 나는 펀치를 줄이는 대신 좀 더 많이 피해 다녀야 해. 그러면 발루에프는 빨리 지칠 거야. 주먹으로 싸울 수 없다면 어떡하겠는가? 발로라도 싸울 수밖에. 헤이는 12라운드에 이르러 마침내 거인을 쓰러뜨렸다. 그는 쓰레기를 가지고 황금을 만들었다. 헤이는 승리 소감을 묻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손이 부러지지 않았다면 빠른 발만 믿고 파고들다가
발로에프의 카운터 펀치를 맞고 쓰러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막상 오른손이 부러지자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남아있는 발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를 가진 자가 10개를 가진 자를 이기는 경우는 인류 역사에 착오도 넘친다. 다만 우리는 그런 승리를 엄두도 내지 못하기 때문에 패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승자가 위대한 이유는 하나다. 그들은 한 번도 진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든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들어낸다. 패배에 대한 구실과 변명을 만드는데 인생을 쓸 것인가?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와 행동을 만드는데 인생을 쓸 것인가? 9. 즐기고 사랑하고 열망하라. 독일의 여성 수영 선수 브리타 슈테페는 유럽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여러 차례 우승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2관왕이자 로마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도 금메달 2개를 목에 건 전설적인 스포츠 스타다. 하지만 그녀는 정상에 오르기 전에는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렸다. 인생에서 긍정적인 기억이 단 하나도 없었다. 이는 성공적인 수영 선수가 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훈련을 할 때는 기록이 좋았어요. 하지만 경기에 나가면 실력 발휘를 하지 못했죠. 실패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머릿속을 꽉 채웠죠. 출발을 알리는 총성이 울리기 직전에는 심장이 터져나갈 것만 같았어요. 너무 심장이 격렬하게 뛰어서 숨을 쉬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최고의 재능과 실력을 겸비했지만 우승과는 인연이 없는 비운의 스타였던 슈테페는 결국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멘탈 트레이너의 조언을 열심히 따랐다. 그리고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극도의 불안감이 본인의 자의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의식을 강화했고 그 후 자신의 욕구를 과거보다 더 잘 수용할 수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 그녀는 우울증을 불러일으키는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훈련 시스템을 완전히 바꿨다. 즉 원할 때 훈련을 했고 훈련을 한 후에는 반드시 휴식을 취했다. 이를 통해 그녀는 알게 되었다. 그녀에게 수영이란 두려움이 아니라 열망의 대상이었다는 것을. 그녀는 수영을 진심으로 좋아하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물에 대한 트라우마는 남아있었다. 이는 심각한 문제였다. 7살 때 슈테페는 물놀이를 하다가 수영장 바닥에 있던 매트 아래로 몸이 딸려 들어간 적이 있었다. 몸부림을 치며 물 밖으로 나오려고 했지만 매트 아래에 눌려있던 머리가 여러 차례 바닥에 부딪히면서 물을 많이 삼켰고 어린 나이임에도 이제 죽는구나라는 직감이 들었다. 기적처럼 수면 위로 올라오긴 했지만 그때부터 그녀는 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다. 수영에 대한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기에 이 트라우마는 곧 극복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한 번은 경기 도중에 입으로 물이 들어왔는데 갑자기 너는 물에 빠져 죽을 거야 라는 7살 때의 생각이 또다시 들었다. 그런 자신의 반응에 소스라치게 놀라며 경기를 포기하고 수영장 밖으로 빠져나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슈테펜의 멘탈 트레이너는 그녀에게 말했다. 천천히 눈을 감고 호흡을 편안하게 가라앉혀요. 자, 이제 푸른 바다에서 수영을 한다고 상상해봐요. 깊이 자명했다가 천천히 머리를 수면 위로 올려봐요. 그리고 뒤로 고개를 돌려봐요. 무시무시한 상어가 당신을 향해 접근하고 있어요. 이제 전속력으로 해안까지 헤엄쳐요. 슈테페는 상어에게 물리지 않으려면 전속력으로 해안까지 수영해야 한다는 상상을 훈련 프로그램에 포함시켜 수없이 반복 연습했다. 이 공포 영화 같은 시나리오는 슈페텐의 수영에 엄청난 에너지를 제공했다. 슈테펜은 이를 통해 7살에 겪었던 물에 대한 트라우마에서 벗어났다. 나아가 상어보다 빠르게 수영하는 상상을 필요할 때마다 불러내는 방법도 배웠다. 실제 경기에서 결승성을 몇십 미터 앞둔 지점에 이르렀을 때 그녀는 상어를 떠올리며 경이적인 속도를 낼 수 있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먼저 슈테페는 물에 대한 트라우마보다 더 큰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상상을 체계적인 훈련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그 트라우마를 덮어버렸다. 이를 통해 그녀는 더 이상 불안감에 지배당하지 않을 수 있었다. 더 큰 성과를 내기 위해
자신의 불안감을 활용하는 수준에 오른 것이다. 불안감은 그녀에게 이제 독이 아니라 약이 되어 주었다. 불안감은 더 이상 그녀를 무력화시키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에게 더 큰 에너지를 선물해 주었다. 그녀는 마침내 멘탈 연금술사가 된 것이다. 물론 이는 여러 해에 걸친 훈련의 결과였다.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물리쳤고 불안을 긍정의 에너지로 사용하는 법을 배웠고 훈련을 자신의 의지로 통제함으로써 문제를 멋진 결과로 바꿔놓았다. 결국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빠른 수영선수가 되었다. 브리타 슈테펜의 이야기는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도 일깨워준다. 사람은 누구나 제3자의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무슨 문제든 간에 그 해결을 도와줄 훌륭한 조력자들이 우리 주변에 존재한다. 불안감이 밀려들 때는 연금술사처럼 행동하라. 무슨 일이 일어나든 아무 상관없어. 나는 그걸 황금으로 변화시킬 거니까. 이런 생각 훈련을 거듭하면 할수록 불안은 점점 작아진다. 불안을 자유자재로 다룰 줄 아는 수준에 이르면 당신의 내면은 목표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자신감과 에너지로 충만해진다. 최종적으로 당신은 이루어야 할 목표가 힘든 노력과 혹독한 훈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된다. 슈테펜이 수영을 고통과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진정 사랑하고 열망하는 대상으로 바꿔놓은 것처럼 당신도 당신의 목표를 즐기고 사랑하고 열렬히 원하는 것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 10. 부자의 그릇, 빈자의 그릇. 근본적으로 삶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 그중 하나는 넓고 평탄한 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이 길을 걸어가면 어디에도 도달하지 못한다. 넓고 평탄한 길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약속한다. 이 길은 무난해. 걷는데 별 문제가 없을 거야. 하지만 이는 뻔뻔스러운 거짓말이다. 문제가 없으면 사람들은 약해지기 때문이다. 작고 약한 사람의 눈에는 실상은 사소한 문제라도 아주 크게 보인다. 즉 길은 무난하고 쉽지만 그 길을 걷는 사람은 점점 약해지고 만다. 그래서 평탄한 길임에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중도에서 포기한다. 또 다른 하나는 성공으로 가는 좁은 험로다. 이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하지만 이 길의 약속은 솔직하다. 걱정들을 통제하는 법을 익히고 포기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면 너는 부자가 될 거야. 이 약속은 진실하다. 부자로 가는 길은 평탄하지 않다. 여러 가지 위험과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 길은 가파르다. 그래서 이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소수이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소수만이 부자가 된다. 평균의 함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무난하고 평범한 길을 걷겠다는 것은 환상이다. 우리는 우상향하는 인간이 되거나 우하향하는 인간이 되거나 둘 중 하나다. 점점 부자가 되거나 점점 가난해지거나 둘 중 하나다. 이는 운명의 장난과도 같다. 평탄한 길을 걷는 사람은 문제를 피해가기 위해 무엇이든 한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 가난해지고 자주 불행해진다. 바로 이 같은 상태야말로 가장 심각한 문제다. 부자들은 자신의 문제를 다루는 법을 익힌 사람들이다. 피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정면 돌파를 시도하고 이 시도를 성공시키기 위해 문제를 다른 시각으로 볼 줄 알고 문제를 무력화시킬 줄 알고 문제를 긍정의 에너지로 활용할 줄 안다. 부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기왕 하는 거 멋지게 해보자. 피할 수 없으면 즐길 수밖에. 내일 지구 종말이 와도 오늘 할 일은 오늘 하자. 부자들은 이를 계속 반복한다. 그리고 바로 이 때문에 그들의 그릇은 점점 커진다. 그릇이 커지는 사람에게 문제란 더 이상 부정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사건이다. 누구나 쉽게 다룰 수 있는 사건, 음식을 먹거나 잠을 자거나 하는 것과 같은 일반적인 사건이다. 부자들은 자신의 문제를 제압한다. 빈곤한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에 제압당한다. 각 개인이 지닌 그릇의 크기를 1에서 10으로 나눌 때 만약 누군가의 그릇 크기가 2라고 가정해보자. 그 사람에게 4에 해당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문제는 그가 지닌 그릇 크기의 2배가 된다. 그런데 그 사람이 성장을 거듭해 그릇의 크기가 8이 되면 상황은 아주 달라진다. 그에게 4에 해당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가 지닌 그릇의 크기가 문제보다
2배나 더 크다. 따라서 그에게는 더 이상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의미다. 문제란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문제란 당사자의 그릇이 크지 않아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가리킨다. 만일 어떤 문제가 자신을 억누른다고 느껴지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문제가 너무 큰 것이 아니라 나의 그릇이 너무 작은 것이다. 따라서 내가 성장을 거듭해 문제를 충분히 소화해낼 만큼 그릇이 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자신의 문제를 충분히 소화해낼 만큼의 그릇이 큰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답은 간명하다.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를 매개로 성장하는 것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문제는 발전을 위한 조력자가 되어준다. 문제를 매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문제에 지나치게 집중하지 말고 해법을 집중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지속 가능한 해법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당면한 문제가 향후 당신의 삶 속에 등장하지 않도록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숙고해 보아야 한다. 당신이 원하는 변화는 언제나 문제 해결에서 출발한다. 특히 좌절감에 빠진 경우 사람들은 대부분 문제에만 천착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아주 잠시 동안 좌절해 있을 뿐 이내 곧 좌절감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해법 찾기에 전력 집중한다. 성공하는 사람들, 멘탈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적극적인 행동이 인생을 바꾸는 유일한 답이다. 적극적으로 행동하면 문제가 사실은 문제처럼 보이는 것일 뿐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라는 것을 알게 되고 여기에 매료된다. 해결해야 할 문제가 크면 클수록 당신의 그릇이 커진다. 그리고 그만큼 벌어들이는 돈도 많아진다. 여기 당신이 알아야 할 중요한 진실이 또 하나 있다. 최종적인 성공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정 수준의 재산을 벌어놓았다고 해서 이제 아무 걱정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악몽이 닥칠 것이다. 성공은 늘 이례적인 사건이며 지속될 수 있는 속성을 갖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해 성공은 언제나 가능태다. 완성태가 아니다. 예를 들어 로또 복권 당첨자들은 자신이 소화해내기에는 너무 큰 문제와 갑자기 마주친 것이다. 복권 당첨은 행운이라기보다는 해결해야 할 문제다. 하지만 감당하기엔 너무 큰 문제라 당첨자의 80%는 당첨금을 수령한 지 2년 안에 모두 날리고 만다. 아울러 그릇이 작은 사람은 실패를 만회할 기회를 얻는데도 실패한다. 부자가 되고 싶은가? 먼저 그릇을 키워라. 그릇이 클수록 그 안에 담기는 돈도 많아진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자신이 갖고 있는 그릇의 크기만큼 돈을 번다. 11. 삶은 우리를 벌주지 않는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곧장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이 최선이다. 망설이거나 자기 연민에 빠져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 이는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에너지만 허비할 뿐이다. 자신을 무력한 피해자라 여기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자신의 운명을 극적으로 묘사함으로써 타인의 연민을 구하지도 말라. 당신이 원하는 것은 연민이 아니라 존중이니까. 성공을 관리하는 일은 우둔한 사람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실패와 문제를 다루는 일이 아무나 하지 못한다. 아무나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성공하고 부를 얻는다. 다음의 사실을 잊지 마라. 가슴에 새겨라.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맡기면 더불어 그 사람에게 권리도 맡기는 것이다. 당신 삶에 대한 권리는 당신에게만 있다. 당신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결정하는 것은 오직 당신만의 권리다. 문제에는 다음의 3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 당사자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문제다. 이 경우에는 습관을 바꾸면 문제가 해결된다. 예를 들어 정해진 액수의 돈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느냐의 문제는 절약 습관과 낭비 습관에 달려있다. 이는 온전히 당사자의 영향력 안에 있는 문제다. 둘째, 당사자가 간접적으로만 통제할 수 있는 문제다. 이 경우에는 자신의 통제 영역을 확장시킴으로써 문제를 해결한다. 셋째, 당사자가 전혀 통제할 수 없는 문제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내면적 상태, 즉 자신의 감정이나 반응은 통제할 수 있다. 가장 좋은 것은 여유 있는 미소를 유지하는 태도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라. 그럼 시작해볼까? 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니까. 문제가 발생하면
다음의 질문들을 떠올려라. 많은 도움을 얻게 될 것이다. 1. 이 문제의 장점은 무엇인가? 문제 안내 내포된 교훈에 집중하는 것이다. 모든 문제는 유용한 깨달음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를 구하는 사람은 늘 소수다. 다음의 질문을 떠올리는 것을 습관화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문제가 나에게 일어난 이유는 무엇인가? 이 문제는 내게 어떤 가르침을 주려고 찾아왔는가? 이 질문들이 자동 반사적으로 떠올라야 한다. 2. 내 삶에 어떤 부족한 점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한 것일까? 이 질문은 당신이 스스로를 무력한 희생자로 간주하지 않게 끔 막아준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부당한 일을 가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은 당신에게 전혀 유익하지 않다. 이보다는 향후 이러한 문제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당신에게 훨씬 유익하다. 3. 다시는 이런 상황에 빠지지 않기 위해 나는 어떤 각오가 되어 있는가? 가장 바람직한 것은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이러한 문제가 다시는 발생할 수 없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상당수의 문제들은 단순한 행동 변화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 4. 해법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타인의 의견을 구하는 것도 탁월한 방법이다. 단, 당신이 처한 문제의 핵심적인 부분만 설명하라.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조언이지 연민이 아니다. 그들에게 이해를 구하기 위해 구구절절 문제의 배경을 설명하다 보면 해법은커녕 당신의 감정 기복만 심해질 것이다. 5. 어떤 해법이 최선인가?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 과거는 더 이상 바꿀 수 없다. 화를 내봐도 당신에게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해법에 집중함으로써 미래를 바라보라. 6. 어떻게 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든 상황에서는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잊기 쉽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에 삶을 즐기겠노라. 마음먹은 사람은 지금 이 순간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 살다 보면 흔히 다양한 난관이 꼬리를 물고 나타난다. 삶이 원래 그렇다. 힘겨운 상황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 밝게 웃고 즐겁게 지내면 사람들로부터 무딘 사람 혹은 감수성이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비난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이러한 비난 뒤에는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들을 능숙하게 다루는 당신에 대한 질투심이 숨겨져 있다. 왜 또 나야? 왜 항상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때때로 삶이 나에게만 특정한 시그널을 보내주는 것 같을 때가 있다. 내가 그 시그널에 숨겨진 교훈을 제대로 이해할 때까지 삶이 계속해서 동일한 시그널을 보낸다. 어떤 일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느낌이 들 때는 변화를 시도할 때가 왔다는 신호다. 이사를 할 수도 있고 이직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재정립도 숙고해 볼 수 있다. 하필 나에게만 일어나는 일은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대부분 자신을 불운의 아이콘으로 포지셔닝하지 못해 안달복달난 사람처럼 행동한다.